밀가루가 옥수수를 제가 기억하기로 전 세계 시장의 30%를 특히 우리가 쌀이 옛날에 부족했던 시절에 밀가루로 대신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밀가루 들어가지 않는 음식을 거의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식사하는데도 밀가루가 아마 거의 반 이상 차지하고 세계 밀가루 3대 시장이 어디냐면 우크라이나, 미국, 아르헨티나인데 우크라이나는 전쟁 때문에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가뭄 때문에 올해 밀가루 자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중동에서 일어나던 중동의 본 직접적인 원인은 거기 빵이 주식인데 밀가루 수입 가격이 너무 올라서 빵을 정부 재정에서 감당을 못했어요. 지금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는 인플레 파이터로 자처하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금리 당연히 올려야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페드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저도 책을 나중에 다시 뒤져봤어요. 0.5% 오르면 빅 스텝, 또 0.75% 오르면 최근에 뭐 자이언트 스텝, 무슨 메가 스텝,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리를 한꺼번에 0.5, 0.75 이렇게 금리에 몇 차례 올린다는데 이제 전통적인 통화신용 정책으로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억제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물가를 잡자는 건데 우리나라 하는 총재도 시간으로 와서 전임 총재를 끝나기 전에 금리를 올렸습니다만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하는 모습을 보면요, 기획재정부는 우리가 같이 농담하는 기획재정부는 지금 기업과 가계 경제주체들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감세를 하고 있습니다. 감세. 세금 깎아줍니다. 또 금융감독 원장으로 새로운 금융감독 원장은 은행에다 대고 아주 공개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이자상 사지 말아버리고 대출금리 낮춰주려고 지금 그러고 있죠. 자, 이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을 포함한 정부가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억제시키려고 그러는데 정부 한쪽에서는 금리를 낮춰주라, 세금을 깎아준다. 이거 수요 억제입니까? 수요 확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그냥 방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35년간 그 골드만삭스, 노무라, 도이치, 뉴욕, 서울, 홍콩에서 기능했기 때문에 한 덩어리가 아파트 두 채, 세 채가 되겠는 거죠. 그 튤립 버블이 꺼지는데 2달도 안 걸렸습니다. 그게 400년 전. 300년 전에 사우스시 주식회사가 있었는데 바다를 갖고 있으니까 어느 나라든지 가가지고 식민지에서 금광, 은광 가져오면 다 우리 거기 때문에 끝없이 주가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거 역시 사우스시 역시 꺼지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철도회사가 생겨가지고 부산에다가 철도역을 건설하고 그 주변에 있는 땅값은 끝없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거 역시 꺼지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 1929년 기억나십니까? 이승훈 박사님? 1929년 미국에서 교수님, 구윤규 교수님 1929년 대공황 정확하게 100년 전에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지금 2022년, 2023년이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을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위기가 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100년 단위로 얘기를 하면은 피부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짧게 10년 주기로 10불 하던 그 기름값이 어느 날 갑자기 40불이 되니까 2,500불 돼가지고 완전 외환이 고갈됐던 적이 있습니다. 87년 전 뉴욕에서 신혼생활 할 때인데 블랙 만데이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97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시안 외환위기 IMF 기억하시죠? 2008년 리만 사태. 그러고 10년 뒤 2018년 위기가 와야 되는데 무엇이 왔어요? 위기 대신 뭐가 왔습니까? 위기 대신 좀 크게 얘기해서 안 들려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중앙은행하고 페드에서 달러를 찍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헬리콥터로 달러를 뿌리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연장이 되는데 이제 그게 끝이라는 겁니다. 10년짜리 미국 국채가
아마 장관님 잘 기억하시겠지만 16% 일반 라이브 금리가 20%까지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70년대 후반 80대 초반 16% 하던 그 금리가 예외 없이 지난 40년간 빠져서 0%가 됐어요. 그래서 대치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앞으로 미국 금리 어떻게 될 것 같아? 0% 이하로 너 저기 마이너스로 가기는 어려우니까 0%가 유지가 되거나 올라가거나. 대치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얘기가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0.25, 0.25, 0.25, 0.25 한 10번씩 올렸는데 갈 길이 바빠요. 그래서 5월달에 0.5% 올리니까 빅스텝이라고 해요. 지난달 6월달에 0.75 올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자이언트 스텝을 올렸기 때문에 다음번에 올릴 때 0.5를 못 올릴 것 같아요. 다음번에도 0.75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은 이 외화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한국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건 조금 복잡한 거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인, 주식, 부동산이 버블인가라는 그런 그 포럼을 참 많이 했었는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씩 올리면서 한국도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고 이자를 올리기 전에 1년 동안 생산해가지고 마케팅해가지고 판매해가지고 버는 수익 가지고 이자를 못 냈던 기업이 15.3% 33,000개였습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난달 그 신문에 보면은 이게 5만 개 거기에서 나오는 부실채권이 58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과거에 겪었던 그러한 그 정도 규모는 아니겠지만 그런 게 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합리적인 주식을 막 사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왜 사냐고 했더니 앞으로 9개월 있으면 이게 5,000포인트 될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면은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되는데 18년이 걸렸습니다.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되는데 14년 걸려서 32년이 걸렸던 게 어쩌다 9개월 만에 올라가니까 그게 그렇게 올라갈 줄 알고 저희 딸이 주식 하겠다고 해서 저희 아내한테 야 주식 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 말 안 듣고 지금 부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코스피가 빠진 게 1,000포인트 약 30%가 빠졌는데 오늘 점심 먹으면서 야 이렇게 주식 빠졌는데 좀 더 사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질문해서 하여튼 이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주식담보대출 맞죠? 이제 8%를 갖다가 이제 돌파를 하고 개포동 30평짜리 아파트가 30억을 나가는데 서울대학교 들어오기도 어렵고 서울대학교 졸업해서 삼성전자 들어가기도 어려웠지만 삼성전자 가서 평생을 벌어도 개포동에 있는 30평 아파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사냐 그랬더니 10억 하던 게 30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억에 사면은 40억, 50억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야 그러면은 어떤 희망으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갖다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것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지난번 정권도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결론을 드리면 코인, 주식, 부동산은 버블이냐는 질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버블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님께서 나오셔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제가 조금 썰렁한 농담 하나 해도 되겠죠? 얼마 전에 저희가 누리호를 발사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발사했고요. 온 국민이 뜨거운 가슴으로 누리호 발사 성공을 축하를 한 바 있고요. 이어서 우리 정부가 2030년에 달에 우리 국민을 보내겠다라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우주 분야의 선두주자인 미국의 일론 머스크는 이미 스페이스X를 통해서 2030년에 달이 목표가 아니라 화성에 우리 인류를 보내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앞으로 뭐 내년 후년에는 탐사선을 직접 보낸다고도 하고요, 등등. 자, 근데 일론 머스크보다 먼저 화성에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최준경 장관님께서는 경기도 화성 출신이십니다. 예, 그게 제가 오늘 지금 장황하게 말씀드린 썰렁한 농담의 실체였습니다.
하시자마자 행정고시 되셔서요. 굉장히 일찍부터 관료 생활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78년도부터 시작하셨고 주로 지금의 기재부, 당시의 재정 경제부에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을 하신 후에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를 역임을 하셨고요. 당시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실 경제 수석비서관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식경제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장관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동국대학교 행정학 석좌 교수를 역임하시면서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계시고요. 또 한국공인회계사 회장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작년부터 제8대 한미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앞서 또 윤중원 장관님 또 신동기 대표님께서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말씀하시기 한결 편하시면서도 또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요. 뜨거운 박수로 우리 최수영 장관님.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성을 이성으로 포장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사례를 보면서 한번 같이 느껴보는 시간으로 이거는 감성이다, 이건 이성이다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카이로 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카이로 선언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생각이 하나 납니다. 저 괄호에 인 듀 코스라는 말이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카이로 선언 쭉 해놓고 괄호를 이렇게 비워놓고 여기에 적당한 말이 뭐냐? 정당한 절차, 적법한 절차, 뭐 옳은 절차, 이래가지고 골라라. 써놓으라 이런 문제 기억나시죠? 고등학교 때 사회 문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것만 배웠지 카이로 선언이 또 가르친 게 뭡니까? 카이로 선언에서 처음 조선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받았다. 그 두 가지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그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그것만 가르쳐 갖고는 절대로 안보와 경제 문제를 이성으로 풀겠다는 기본 자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장제스 덕분에, 장개석 덕분에 장개석이 그 처칠과 루즈벨트를 설득해서 조선의 독립이 됐다. 실제로 장개석 총통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한국이 배은망덕하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럼 그 전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새 강대국이 한국 국민의 노예 상태를 주목하고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자유 독립국가가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그 인 듀 코스가 미국이 만든 초안이죠. 이게 이미디어틀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디어틀리, 즉각. 근데 저거를 쭉쭉 긋고 인 듀 코스로 한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저걸 쭉 긋고 인 듀 코스라고 한 사람. 장개석이 영어를 잘해서 저렇게 했을까요? 처칠이 그렇게 했습니다. 처칠은 알아차린 겁니다. 왜 루즈벨트가 크림반도에 있는 스탈린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 회담을 한 거죠. 왜 장개석하고 처칠을 불렀느냐에 대해서 처칠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의도는 2차 대전이 끝나면 뭔가 미국이 얻을 걸 얻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단서가 뭐냐? 이겁니다, 이거. 1944년 6월 6일, 오퍼레이션 넵튠. 이게 뭡니까? 아시는 분? 오퍼레이션 넵튠. 저게 뭡니까? 넵튠 작전.
작전의 군사 작품이다 되겠다. 오퍼레이션 넵튠. 자, 영국에 지금 수많은 미군 병력이 가서 상륙 작전 훈련을 하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륙해서 독일을 물리치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군이 가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그러지만 300만이 넘는 미군이 유럽에 가서 전후 질서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는 식민지를 먼저 해방시켜서 무주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일본의 재팬이 불법 취득한 영토의 반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처치는 알아차린 겁니다. 아, 일본이 강제로 점령해서 식민지를 만든 만주, 대만, 조선을 해방시키고 본보기로 삼아서 영국의 식민지, 프랑스의 식민지까지 해제하려는구나라는 걸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이미디어티를 인 듀 코스 딱 고칩니다. 그것이 뭘로 발전했습니까? 결국 이 브리티시 커먼웰스 즉각 독립시킨 게 아니고 다 영연방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총독이 나가고 총독이 사실상의 국가수반입니다. 영연방 가보면 다 총독이 사실상의 국가수반이에요. 그렇게 브리티시 커먼웰스를 만들 수 있는 숨쉴 공간을 만든 겁니다. 처칠이. 영국 수상답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딱 간파를 하고 한 줄 딱 고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제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느냐? 또 이제 시간이 현대로 들어옵니다. 그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을 하면서 만찬 석상에서 뭐라고 그랬죠? 한국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다 라는 얘기를 10분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똑같이 장개석도 1943년 11월 27일, 그러니까 거의 한 70여 년 전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조선은 중국의 일부다. 그러니까 독립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했다. 그게 현실이에요. 진실이고.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장개석, 처칠, 루즈벨트가 대한민국 독립의 은인이다. 은인입니까? 그냥 국제질서 판 놓는데 그냥 뭐 하나 툭 떨어져가지고 나온 거예요. 저게. 그래서 얻은 독립이고 반쪽짜리는 저런 걸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성에 입각한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판이 돌아가는데 이 판 뒤에 무슨 의도가 있는지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재들이. 안 가르쳐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무슨 문제 풀고 무등생 됐습니까? 다음 중 시간 순서로 나열된 걸 골라라. 백제멸망, 뭐 고구려 멸망, 뭐 해서 시간 순서 그거 골라가지고 잘해가지고 무등생 된 사람들이 국가기관에 또 대기업의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결정하는 거 그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된 적이 없습니까? 다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세기로 가서 17세기. 자, 제조지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조명하는 이유는 이게 또 갑자기 또 우리나라에서 또 이게 튀어나왔어요. 또. 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지은의 의미는 뭐냐? 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은혜. 그러니까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군대를 파견해서 조선을 구해준 것이 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것과 같은 은혜다 라고 명명한 선조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런가? 네. 원래 이 원문은 이겁니다. 만절필동 제조 번방. 일본에서 그 번이라고 그러죠. 번주들.
다이묘, 수십 개의 번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천황 밑에 번주.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라 번이라고 칭했어요. 저 선조가 쓴 글입니다. 국가가 아니라 번이에요, 번. 중국의 번. 스스로 그렇게 낮췄습니다. 만절필동. 무슨 얘기입니까? 만절필동. 양자강이 굽이굽이 흘러도 결국은 동쪽으로 간다. 사필귀정이라는 뜻인데, 선조가 저렇게 쓰는 바람에 이 만절필동은 조선의 명나라에 대한 무한한 충성을 뜻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만절필동이. 그래서 만동묘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만동묘. 화양동 서원에 있는 만동묘. 그게 만절필동. 그래서 조선에 파병한 때 그 황제를 모셔놓은 게 그게 사원 아닙니까? 중국 사람들도 모시지 않는 명나라 황제를 갖다가 조선에서 모시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만동묘. 네. 그 가평 조정함에 새겨져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명나라가 조선을 구했나, 조선이 명나라를 구했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중국을 정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선 정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명나라 정벌이 목적이지. 그러면 잘 살펴보시죠. 명나라 행태를 보면 평양성 싸움 이후에 제대로 된 싸움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뒤에서 이렇게 대포나 깔아놓고 큰 대포를 쏘다가 새가 불리하면 싹 돌아서서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왜? 명나라의 목표는 뭐냐? 일본군이 조선을 넘어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겁니다. 다른 목표는 없는 거예요. 다른 목표는. 이기고 있는데 가서 협상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기고 있는데. 그래서 한반도 분할론이 그때 처음 나왔지 않습니까? 한반도 분할론. 그러니까 명나라만 지킬 수 있으면 조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명나라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군이 피를 흘리고 싸워서 결국 명나라를 지켜준 거 아닙니까? 뭐 명나라가 무슨 돈을 썼다고 그러는데 더 쓸 돈은 덜 쓴 거죠. 조선 때문에. 더 많이 죽을 사람이 덜 죽은 거죠. 조선 백성, 조선 군관민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무슨 명나라가 조선을 구해줬다. 구해줄 사람들이 이기고 있는데 일본으로 건너가서 조선 하상도를 할양했다. 뭐 어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근데 이 제조지은이 결국은 그 이후의 조선 역사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 병자호란 왜 일어났습니까? 광해군이 이 만주하고 명나라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눈치를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조반정을 한 그 세력이 제조지은을 배반한 폐륜화 중에 폐륜하다. 이래서 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정권을 주지 않으니까 계속 반청 정책을 쓴 겁니다. 반청정책 쓸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그걸 명분으로 해서 왕이 되고 정권을 잡았는데 그걸 걷다 대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 목적으로 대외 정책을 결정한 겁니다. 이성적인 게 아니죠. 그런 걸 가르쳐야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데 안 가르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언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신양에 끌려가서 끝까지 절개를 지킨 사막사가 올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끝까지 오랑캐한테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들이 애국자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성적인 거예요? 아무 명분도 없이 전쟁 일으켜서 수십만, 50만에 해당하는 조선 젊은 남자가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잘했다고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자, 인조반정의, 근데 보십시오. 인조의 유시라고 합니다. 저 짜고칭 보스텀이냐, 이거는 뭐
한 1시간은 얘기해야 되는 거라 그거는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인재 유시 한번 보세요. 이거 언제 나온 거냐면 칭제 건원. 자, 이제 우리 홍다이지 대왕께서 이제 황제가 되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새로 독자적인 연호를 쓰겠다라고 청나라 사신단이 왔어요. 이걸 내쫓아버립니다. 내쫓아버리고 내린 유시. 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에 강약과 존망을 헤아리지 않고 의로운 결단을 내려 서울 사람들은 전쟁의 참화가 눈앞에 박두했음을 알면서도 오히려 오랑캐를 배척하고 거절하는 일을 통쾌하게 여기고 있다. 야, 이거 지금 말이 된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도교요. 충의로운 선비는 각자의 책략을 다하고 용감한 사람은 종군을 자원해라. 아니, 각자의 책략을 왜, 충의로운 선비가 왜 각자의 책략을 다해요? 왕이 책략을 마련해야지. 네? 쓸데없는 전쟁 일으키면서 저런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이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이 병자호란 일어나고 나서 이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50만이 잡혀가가지고 그것도 경기도 요 일원에서만 잡아간 거예요. 황해도 남부하고 이쪽에서만. 그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벌한다고 그거 수시옵니다. 그 사회를 일종의 그러니까 뭡니까 그죠? 비상동원지제 계엄령 상태로 놓은 거죠. 그러니까 계엄령 상태로 요새로 얘기하면 끽소리 못하게 계엄령 상태로 놓은 거죠. 그리고 이 병자호란의 심지어 상처가 소중화론으로 진화합니다. 소중화론. 그러니까 뭐냐면 명나라 우리가 섬겨야 될 명나라는 없어졌지만 조선에 살아있다. 이게 소중화론입니다.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의 사대부는 전부 다 소중화론에 빠집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그 연암 박지원 선생의 열하일기라는 거 아시죠? 열하일기. 네. 그 열하일기가 조선에서 불온서적입니다. 불온서적이에요. 불온서적. 왜 불온서적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왜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가 조선 사대부 사회에서 왜 불온서적 취급을 받았는가? 아시는 분 있어요? 저기 뒤에 계신 분 아세요? 네, 아세요? 방금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아십니까? 명나라 연호를 안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술하면서 숭정 몇 년, 명나라 마지막 황제가 누굽니까? 숭정제 아니에요? 숭정제. 조선에서는 공문서에도 청나라에 가는 문서 빼고는 다 숭정 N00년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박지원 선생이 그렇게 안 썼어요. 전란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불온서적이다. 어떻게 감히 이 명나라 연호를 안 쓸 수가 있느냐? 조선 사회가 그런 사회였다는 걸 왜 안 가르칩니까? 가르쳐야 돼요. 정신 나간 사회입니다. 정신 나간 사회. 그 정신 나간 사회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구한말에 의명투쟁을 하죠. 일본이 쳐들어와서. 그때 구호를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지. 존화양이입니다. 저 화는 뭘 의미합니까? 명나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조선왕과 조선 국민을 존중해서 오랑캐를 배척하자는 게 아니고 존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존화. 수화종신. 유인성이라고 유명한 그 양반 출신 의병대장 있죠. 유인성 장. 그 양반이 뭐라고 걸어놨는지 아십니까? 수화종신. 죽을 때까지 명나라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 정신세계를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신세계를 연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현재 문제는.
자, 상해 임시정부를 한번 보십시오. 상해 임시정부는 또 그랬어요. 장기석한테 가서 이거 좀 승인 좀 해달라고. 안 해줍니다. 승인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해줘요. 왜 이걸 승인하면은 중국과 조선의 그 속방 관계를 부술 수가 있잖아요. 안 해준다. 그게 카이로 선언, 카이로 회담에서 장개석이 보여준 태도하고 일관성 있게 맞아떨어집니다. 안 해줘요. 승인은 근데 중국의 승인을 안 받은 건 좋은데 그럼 다른 나라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했느냐? 그 기록은 없어요. 제가 잘 모릅니다.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중국한테 승인해달라고 그럽니까? 미국이나 뭐 프랑스, 독일에 가서 승인해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이 뭐 우리 상해 임시정부를 도와줬으니까 우리 독립을 지원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번에 자기 번방에 그 몇 명이 와서 뭐 반일 투쟁한다고 그러니까 돈 좀 도와준 거지 무슨 조선이 독립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유 프랑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유 프랑스. 자유 프랑스 어떻게 했습니까? 드골의 자유 프랑스. 선전포고하고 병력이 없잖아요. 몸만 참모 몇 명 데리고 빠져나왔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북아프리카로 가서 프랑스 식민지 청년들을 설득합니다. 너희들의 조국은 프랑스다. 프랑스를 위해서 싸워라. 그래가지고 5만 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싸우죠. 이탈리아로 가서 싸우다가 나중에 프랑스로 들어갑니다. 개선문에 드골 장군이 얘기하죠. 자, 파리 개선문에 승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우리 프랑스 군대가 선두에 서야 된다. 그걸 주장하랍니다. 그래서 5만 명의 그 자유 프랑스 그 대표가 맨 앞에 서서 개선문을 통과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전후집서까지 생각합니다. 드골은 전후집서까지. 자, 우리가 반드시 전순국이 돼야 된다. 이 미국이 전쟁 후에 재편하는 세계 질서에 반드시 프랑스가 승전국으로, 전승국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개선문 행진에 자유 프랑스 분이 맨 앞에 서서 행진을 합니다. 우리 상해 임시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대선전 보고 했나요? 대선전 보고 했습니까? 하긴 했어요. 하긴 하면 뭐합니까? 싸워야지. 싸워야죠. 자유 프랑스군을 만들었어야죠. 우리도 자유 조선군을 만들었어야죠. 사람 없는데 어떻게 만드냐? 만들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많은 조선의 청년들이 장개석 군대, 모택동 군대에 가서 싸웠죠. 중국의 깃발 아래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 대표가 미국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 지금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군하고 피튀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다. 일본말 할 줄 있는 조선 사람 한 3만 명을 내가 동원할 수 있다. 어떻게? 너 장개석하고 모택동한테 가서 15,000명씩만 달라고 그래라. 그럼 바로 올 거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장개석이나 모택동이나 미군이 주는 기름, 미얀마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기름, 항공, 특히 항공기, 폭격기 전력은 다 미군한테 의존했어요. 그 영화에도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미군 공군이 그 중국군 그 비행사 훈련시키고 그러는 거 영화에도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000명씩만 달라고 그러면 안 줄 수가 없어요. 안 줘? 그럼 나 탱크하고 비행기 안 줘. 그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3만 명이 태평양 전선에서 만약에 싸웠다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도 전승국 대열에 들어갔겠죠. 미국이 이렇게 대적해주겠죠. 그 3만 명이 가서 용감히 싸워가지고 그리고 별거 다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일본군으로 위장해서 일본군 진영으로 들어가도 감쪽같이 서볼 거 아닙니까? 일본만 자초하는데 얼마나 많은 활약을 했겠습니까? 그 니전 투구하는 거죠. 드골은 생각 하나만 가지고 북아프리카에 가서 5만 명을 모집했습니다. 네.
그것도 식민지, 프랑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식민지 청년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무슨 정통이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돼요. 1948년 이승만 정부를 부정하고 상해 임시정부가 정부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과연 얼마나 맞는 건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정확히 보면. 이 오늘날의 친중의식은 이 제조지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 방한 때 뭐라고 그랬어요? 노량해전에서 가치 전산 사실 강조했습니다. 등자령 이순신 부총병 정도 되니까 뭐 우리로 따지면 중장, 소장 정도 되는 별을 내시죠. 가치 전산 사실 강조했는데 사실이 비교할 수가 없죠. 이 사실은 그 노량해전에서 전산 가리포 청사 이영남 정도하고 비교해야 맞습니다. 육군 준장보다 해군 준장 정도 되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영웅으로 지금 40년 동안 조사하면요 부동의 1위가 이순신 장군.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등자령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절 필동 봉창 미래라고 누가 썼겠습니까? 이거 아시나요 혹시? 이거 누가 썼는지 이거? 네? 네, 중국 대사관 누가 썼죠? 네. 노영민 대사가 썼죠. 신임장을 제정하는 인민공회당 방명록에다 저렇게 쓴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게 바로 저것 때문에 그래요. 어디다 저런 걸 씁니까? 만절필동 공창 미래를 같이 창조하자. 이거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요 16세기로 돌아가서 17세기로 돌아가서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중국에 충성할 테니까 미래를 같이 창조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 교육을 참 이대로 놔둘 수 없다는 생각이 이걸 보고 제가 이대로 놔두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진짜. 뭘 제대로 알고 써야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쓰고 앉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선시대 그 정신세계를 갖다 우리가 좀 더 철저히 연구해야 됩니다. 500년 이상 났으니까 훌륭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저씨 100살까지 살았으니까 아주 행복하게 사셨겠네요 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나라가 오래 갔다고 그래서 그게 훌륭한 나라라고 건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조가 건방. 자, 이거 정말 통곡할 노릇이죠. 통곡할 노릇입니다. 통곡할. 자, 그럼 이제 현대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이 전작권 문제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나토는 뭐라고 그러나 한번 봐야죠. 그 수많은 그 유럽 국가를 미군 사성장군이 지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거에 대해서 악유하는 사람 없어요. 자, 우월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군이 왜 열등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장성한테 지휘권을 줘야 됩니까? 그게 이성적인 겁니까? 감성적인 겁니까? 자, 북해 억지력은 미국의 해부산인데 왜 또 전작권을 한국군 장성이 가져야 됩니까? 마지막 타격 무기를 미군이 갖고 있는데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마지막 타격 능력을 누가 갖고 있어요? 미군이 갖고 있는데 왜 한국군 장성이 지휘해야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그게 이성적인 얘기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군인들이 얘기하는 삼축체계, 소위 말해서 이게 전작권자의 명분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킬체인, KAMD, KMPR. 자, KAMD하고 KMPR은 뭐 그렇다고 그러고, 자, 킬체인 한번 봅시다. 킬체인. 그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공격 징후가 분명할 때 도발 원점을 선제 타격한다. 말은 그렇듯한데
이 공격 징후가 분명할 때라는 거를 소위 그 서양 애들이 좋아하는 오퍼레이셔널 데피니션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비행기가 세대가 뜨면 한다? 핵 미사일의 그 문이 열리면 그 도어가 열리면 징후가 있다고 볼 겁니까? 오퍼레이셔널 데피니션이 뭐예요 도대체? 저거 잘못하면은 이 대한민국이 저 때문에 망합니다. 저거. 아무런 오퍼레이셔널 데피니션이 없어요. 수치적인. 그래놓고 그냥 말로만 공격 징후가 분명할 때 도발 원점을 선제 타격한다고 하는데 그럼 좋습니다. 공격 징후를 뭐 오퍼레이셔널 데피니션은 없는데 공격 징후를 잡았어요. 자, 도발 원점을 타격해요. 도발 원점이라는 건 뭡니까? 핵미사일이 있는 지점을 어떻게 다 파악을 합니까? 열차에도 싣고 있고 무슨 뭐 차량에도 싣고 있고 뭐 난리인데 전술핵은 그걸 어떻게 다 파악해서 파악도 어렵지만 또 그럼 또 양보해서 100% 파악했다고 해요. 한 번에 쏴서 그걸 다 어떻게 단 한 번 눌러서 그 여러 개의 도발 원점을 100% 제압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무슨 전자권을 달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저게 이상적인 겁니까? 그냥 국뽕 감성이지. 자주국방 우리 손으로. 이거 듣기가 좋죠.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죠? 대량 응징보복 저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거 다 끝났는데 무슨 응징보복을 해요? 그 도발원점 중에 한 개만 놓쳐도 경기도가 다 날아가는데 서울하고 포함해서 전술핵 하나 터지면 어디다 대량 보복 응징을 해요? 필요 없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뭐 이거 상축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걸 믿고서 앉아가지고 무슨 전자권 전환 뭐 언제 되나 절대로 이건 이성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자, 선의합니다. 이제 경제 문제로 한번 가보죠. 선의, 굿 인텐션, 굿윌. 선의로 다 됩니까?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선의로. 자, 국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후진국에서 그 국민학교 다니는 애들을 갖다가 이제 기화 공장, 무슨 공장에서 노예 노동을 시킨다. 그래서 선진국 의회가 결정을 합니다. 그 나라에서 물건을 수입하지 않는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쓰레기통 뒤지고 다녀요. 학교도 못 가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도 공장에서 일할 때는 그래도 밥은 먹고 밤에 가서 뭐 좀 여력이 있으니까 책이라도 봤을지 모르겠는데 쓰레기통 뒤지고 먹지 못해서 죽고 그런 결과. 선의죠. 2년 지나니까 실직했죠. 오히려 잘랐지. 선의 갖고 되지 않습니다. 선의가 감성 갖고 되지 않는다. 냉정한 이성.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규직, 비정규직을 쓰는 사용자, 이익을 내서 그 기업을 존속시켜야 되는 사용자 입장이 있잖아요. 기업은 이익을 내야 존속하는 거 아닙니까? 적당한 수준의 이익이 생겨야 그 기업이 존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왜 무시합니까? 그리고 혼자서 국민 위하는 척 하면 안 되죠. 직장 없어지면 국민 노동자 어디서 일합니까? 최저임금 또 한바탕 난리 났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상당한 수를 올렸는데 일자리 줄어듭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가 올라갔다고 그래보세요. 최저임금이. 그럼 5명 중에 하나 잘라야죠. 그래야지 유지될 거니까. 만약에 겨우 수지 타산을 겨우 마치는 사람, 메이크 2분 할 경우에
이익도 안 나고 손실도 안 날 경우에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5명 종업원 중에 1명을 자르는 수밖에 없잖아요. 요새 가면 이제는 주문을 갖다 이제 옆에 그 조그만 PC에다가 타다다닥 넣으면 로봇가 와서 주는 데 나왔잖아요, 이제. 예? 그거 보셨죠? 임금이 올라가니까 결국 아예 그냥 사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럼 또 뭘, 일자리를 어떻게 늘려요? 저런 모순된 얘기를 계속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된다는 게 속이 탑니다, 속이. 자, 소주성이라는 거, 소위 소득주도 성장. 이 소득주도 성장이 유효한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이게 어느 때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워크하는 경우 언제겠습니까? 어느 경우겠습니까? 워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떤 경우에 워크할까요? 이런 경우에 워크합니다. 기업주가 돈을 버는데 다 인마이 포켓하고 너무 돈을 안 줘서 노동자들이 먹고 살지를 못해갖고 와서 일하라고 하면 힘이 없어서 삽질을 못해요. 그런 경우는 작동됩니다. 월급 올려줘가지고 먹어가지고 삽질할 힘이 생기면 또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가 뭐냐면 악덕 기업주가 그냥 착취를 해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경우 워크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 워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 이미 지나간 영국의 산업혁명 초기에 무슨 링크로저 무브먼트니 기계 파괴 운동이니 이런 거 할 때 시절의 사고방식으로 경제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산업혁명 초기에 도시에서 도시 빈민한테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때가 언젠데. 자, 이제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안미 경중. 아, 참 듣기 좋은 얘기죠.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유효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1초도 유효한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왜 1초도 저렇게 멋있는 게 왜 단 1초도 작동을 못했을까요? 세상이라는 그렇습니다. 강한 자의 세상이에요. 어떻게 약자가 두 강자 사이에서 좋은 것만 따먹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말이 안 돼.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맞는 것처럼 알고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국민들이 지내왔다 이겁니다. 단 1초도 워크하지 않은 테마를 지난 한 10년 동안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미국이 드디어 발톱을 딱 드러내니까 아차 이게 아니구나. 아차 이게 아니구나가 아니라 이미 10년 전에 이미 이건 단 1초도 워크한 적이 없어요. 그 사드 보복 때 보셨잖아요. 단 1초 워크했습니다. 중국한테 터지고 미국한테 터지는 단 1초도 워크한 적이 없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참 보기 좋죠 이거. 네. 이 그림 보고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셨습니까? 저 그림 보고. 이 퇴역 대령 랄프 퍼켓 주니어 이 양반은 청천강 전투에서 상당히 그 용맹을 떨쳐서 이미 훈장을 한번 받았어요. 그런데 왜 또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명예훈장을 주고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 방미 때 주고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을 왜 모셨을까요?
저 그림 모르면 저 그림을 보고 정말 훌륭한 군인이 또 훈장을 받는구나. 한미 간의 유대 관계가 참 참으로 좋구나.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무슨 영화가 들어왔죠? 저 때 무렵에 전후에서 중국 영화 하나가 들어왔는데 항미 원조 전투, 장진호 전투에 관한 중국 영화가 들어왔죠. 그걸 수입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저기에서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 편에 서야 된다. 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 그림 한 장으로. 저게 기획된 그림입니다. 그냥 우연히 그때 된 사진이 아니고 기획된 사진입니다. 기획된 사진. 저 랄프 파켓 주니어 대령이 중대장으로 누구랑 싸웠습니까? 중국군하고 싸웠잖아요. 그 자리에 한국 대통령을 초청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70년 전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어느 줄에 서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을 비롯한 공급망 재편 계획을 얘기했죠. 저 사진은 정말로 역사적인 사진이 될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저 이 사진이 갖고 있는 의미. 그냥 봐서 넘길 사진이 아닙니다. 이 사람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아마 3년달쯤 되는 것 같은데 육군 장교네요. 미국은 보면 이 군인 집안이 대대로 이렇게 내려가요. 아들도 군인 되고 손자도 군인 되고 대대로. 자, 이게 또 최근에 또 한번 아주 최근으로 들어옵니다. 6월 말. 자, 이거 보십시오. 나토에서 갑자기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를 부른다고 해서 뭐가 나오나 열심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자, 이거는 이해가 가시죠? 12년 만에 나토 전략전을 수립했는데 러시아를 2010년에는 같이 잘 지내자고 전략적 파트너. 이게 적이다 이거죠, 이제는. 안보에 심각한 이유, 중대하고 심각한 이유. 중국은 없었는데 갑자기 들어왔어요. 명시적 야망과 강압적 정책으로 나토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 자, 이제 중국 포위망을 인도태평양, IPEF, 쿼드, 이게 아니라 유럽까지 포괄하는 전 세계적 포위망에 가두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방금 본 사진하고 연결되는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미국의 지금 의도. 자, 그러면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1대1로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가장 최근에 한 거. 자, 2022년에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했어요. 근데 2021년인지 2022년인지도 잘 몰라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 소문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솔로몬 제도하고 중국이 안보 협정을 맺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왜 미국이 저렇게 경기 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게? 저 솔로몬 제도 왜 저렇게 경기? 여러분 그 과달카날 전투라는 거 아십니까? 과달카날 전투. 그 2차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 육군하고 미국 해병대하고 일본 육군하고 처음으로 붙은 지상전이 과달카날 전투입니다. 과달카날 전투. 이 일본이 호주하고 미국과의 연계 관계를 끊기 위해서 호주 바로 옆에 있는 솔로몬 아일랜드에다가 비행장을 건설했습니다. 일본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미군이 정 안 되겠다.
건설하기 전에 가서 잡아. 그래가지고 미 해병 1사단이 상륙을 해서 그 비행장을 점령을 하고, 그걸 미군 비행장으로 만들죠. 핸더슨 에어필드, 핸더슨 비행장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국경은. 저 전략적으로 이미 태평양 전쟁 때 전략적, 군사 전략적으로 요충 중에 요충이라고 하는 솔로몬 제도를 중국이 와서 안보 협정을 해주니까 완전히 기절 초풍을 한 거지, 초풍. 이 핸더슨 비행장이라는 건 또 역사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저 야마모토 이소록구 해군 제도 가시죠? 네. 그 진주만 공격을 성공시켰다 그래서 뭐 영웅이다, 영웅. 그야말로 영웅인데, 이 이소록구 제독이 나중에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 미군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 어떻게 암살을 했느냐? 야마모토 이소록구 제독이 파푸아 뉴기니아를 부겐빌이라는 데를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암호 체계를 파악하고 있었잖아요. 미드웨이 해전에서도 결국 미군이 일본군의 암호 체계를 파악하고 미드웨이를 공격할 것이라는 걸 알고 그 길에 매복을 쓰고 있다가 때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겐빌로 온다는 걸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거 부겐빌에 온다고 그러는데 이걸 때릴까요 말까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때려라. 원수를 막하라. 그래갖고 그 군사작전명이 오퍼레이션 벤지언스, 복수입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어디서 떴냐면 바로 저 핸더슨 비행장에서 떴습니다. 그 비행기, 핸더슨 비행기. 근데 일본군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미군 항공기의 항속거리를 계산해가지고 절대로 공격할 수 없는 지점으로 갔어요. 비행도 하고. 근데 뭘 몰랐냐면 미군이 비행기에 보조 탱크를 달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보조 탱크를 달고 하면은 부겐빌 상공에 딱 10분을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딱 10분. 출격을 시킵니다. 왜 출격을 시켰냐면 야마모토 이소록구는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버릇이 뭐냐? 시간을 1분도 안 틀리고 맞춰요. 약속된 시간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10분만 있어도 요격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그 P4 같은 그 쌍발 전투기가 있어요. 쌍발 전폭기. 그러니까 날개가 2개 달린 쌍발인데 그걸 띄웁니다. 띄워가지고 부겐빌 상공에 가서 딱 매복하고 있으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정시에 야마모토 이소록구가 탄 일본 폭격기 2대가, 그러니까 하나는 야마모토 이소록구가 타고 하나는 야마모토 이소록구의 참모장이 탄 두 비행기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근데 호위 전투기를 제로센 전투기를 붙였는데 6대인가 밖에 안 붙였어요. 근데 참모 중에 일부가 6대 너무 적지 않느냐, 호위기 더 붙이자라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6개의 제로센 전투기만 호위를 하고 2대 그 폭격기가 날아들어오는 걸 상공에서 보고 있다가 그때로 내리꽂아가지고 요격을 해서 거기서 전사합니다. 야마모토 이소록구. 기관총 총탄이 목 뒤에서 가슴을 뚫고 나가서 그러니까 정글에 떨어졌는데 역시 대단한 사람입니다. 분도를 잡고 그대로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분도를 잡고 그대로 이렇게 앉아있어요. 근데 보니까 기관총탄이 이 후두부를 하고 가슴을 관통해서 저기,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네, 야마모토 이소록구. 그러니까 일본이 이 사건을 거의 한 6개월 이상 은폐합니다. 해군 가포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실 안 알립니다. 이 전사님이 충격이,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영웅이 죽었는데 그것도 미군이 암살 작전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근데 그때까지도 이 일본군이 자꾸 쉬쉬쉬쉬 하다 보니까 자기네 그 암호가 해독당, 그 정도 되면 이제 암호가 해독당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걸 몰랐어요. 자기네 군 암호가 해독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이 솔로몬 제도, 핸더슨 비행장, 네. 그 역사적인 장소가 솔로몬 제도하고 군사 안보 협정을 맺으니까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뭐 많은 문제가 있죠. 뭐 중국하고 같이, 뭐 미국하고 같이 어떻게 할 거냐. 많은 퀘스천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답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솔루션을. 자, 그럼 문제 풀기, 솔루션보다 문제 정의가 더 중요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서 나보고 해답을 내라고 그러는데 나보고 1시간만 준다고 그러면 나는 55분 동안 문제의 정의, 데피니션에 집중하고 솔루션은 5분 동안에 내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말이죠. 다음 중 시간 순서로 된 걸 골라라. 프로그램 데피니션이라는 거 없어요. 뭐 데피니션 남이 다 해준 거고 자판기처럼 이렇게 누르면 답이 딱딱 나옵니다. 자, 다음은 카이로 선언의 문장이다. 가로하고 정당한 절차 쓰라고. 그런 문제. 그런 문제보다는 카이로 선언의 장개석의 입장, 처칠의 입장, 루즈벨트 입장을 비교해서 써라. 백지 딱 주고. 그런 문제가 나와요. 네? 그런 문제를 푼 적이 없잖아요, 이거. 최 장관님 그렇죠?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문제 푼 적이 없잖아요. 정당한 절차 생각나시죠? 네? 정당한 절차. 자, 우리 사드 문제 한번 보십니다. 사드. 자, 이 사드 문제는 역사교육 실패로 우리의 위정자, 정책 담당자들이 프로그램 데피니션에 실패했기 때문에 벌어진 참극입니다. 참극. 이 사드 문제는 Non-negotiable confidential military issue입니다. 이게 무슨 밀고 땡기고 뭐 오픈해서 얘기하고 할 게 아니잖아요. 한미 군사협정에 의해서 미군이 한반도에 장비를 도입할 때는 한국 정부가 부지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성주를 미군이 찍은 거예요. 저기가 제일 좋다. 성주구 골프장, 롯데 골프장을 찍은 게 거기가 사드로 중국을 보는데 가장 적지라서 미군이 찍은 거예요. 미군이. 자, 그러면 이거는 국제법상 니고시업을 하지 않죠. 분명히. 컨피덴셜한 밀리터리 이슈인데 당연히 컨피덴셜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알려주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의 안보 담당 브레인들이 니고시업을 오픈 디플로매틱 이슈로 생각했어요. 나아가서 아까 그 안미경주처럼 한국이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한중 정상회담 이슈가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군사 이슈를 어떻게 정상회담에다 전쟁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드 배치를 중국이 알게 됐어요. 혹시 알게 됐어도 다른 루트로 중국이 뭐냐 그러면 쫓아가서 우리도 잘 모른다 그러면 끝날 일이었어요. 우리도 잘 모른다. 미군이 뭘 들고 왔는데 우리도 생전 처음 먹은 거라 뭔지 모르겠다. 파악하면 알려줄게. I know, you know. 영어로 I know, you know. 하고 끝낼 일을 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예?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해외 배치 안 하도록 할 수도 있다. 남한 중심의 통일을 지원해 준다면 뭐 이런 것도 붙어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오픈 이슈가 돼버렸어요. 암만 무슨 공산당 일당 퉁치고 하지만 국민에 대해서 설명 책임이 있잖아요. 중국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뭔가가 사우스 코리아에 설치된다는데 그걸 가만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치하지 말라. 근데 처음에 뭐 배치 하나 것쯤 하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2주일 동안 안 받았어요. 2주나 3주 동안 시주석이. 그랬더니 파릇해가지고서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 가서 이거 배치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중국 당국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제재가 막 나와. 한류 제재하고 롯데백화점, 롯데 박살나버리고 성주 롯데 골프장입니다. 문제 정의에 실패해가지고 생긴 문제입니다. 문제 정의만 정확하게 했으면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고 우리들도 여기 앉아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사드라는 말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1981년에 원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미군 중령을 하게 됐어요. 미군 중령이 영어를 가르쳐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뭘 써봤어요. 이제 딱 보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커피 한잔 할래라는 얘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커피 한잔, 그러니까 그 미군 중령이 한참 쳐다보더니 야, 영어를 이렇게 잘 쓰는 사람이 왜 그렇게 간단한 말도 못 알아듣고 그러냐. 내가 너한테 영어를 가르쳐주겠다. 이거 완전 횡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마다 와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불러요. 뭐 자기가 음식도 해주고 뭐 영어 가르치고 소설 읽어오라고 합니다. 소설. 그럼 영어 소설 읽어가면 얘기하라고요. 그 소설의 전말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위하여 그 두꺼운 걸 갖다 일주일 동안 읽어가지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옆에서 열심히 적어요. 그다음에 딱 끝나면 너 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문법 틀렸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단어는 이거보다 이거 쓰는 게 좋아. 이걸 갖다가 한 시간 이상 또 자기가 강의를 해요. 그거를 매주 이제 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장교식당 가자고 하더라고요. 장교식당. 그래서 왜 가자고 하냐 그랬더니 나는 메인주 출신인데 내 영어에는 메인 액센트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조지아 액센트도 들어보고 뉴욕 액센트도 들어보고 다 들어봐야 네 영어가 제대로 된다. 그래가지고 장교식당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상한 걸 이렇게 달고 있는 이제 병과마다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보병, 포병. 전혀 못 본 병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뭐냐 그랬더니 뉴클리어 오피서. 핵장교라고.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에 핵이 있었어요. 우리 몰랐지 않습니까? 왜? Non-negotiable confidential military issue니까.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번도 어디 가서 한 적이 없는데 나중에 왜 핵 철수했다고 그랬잖아요.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전술핵부터 철수. 그때부터는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 밀리터리 이슈입니다. 그걸 갖다 저렇게 까버렸으니 이게 사달이 안 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를 푸는 프로세스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보통 무슨 일 터지면 위원회다 뭐다 해서 막 만들잖아요. 그리고 바로 회의 시작합니다. 야, 누구 위원으로 하면 좋겠어? 누구. 위원장은 누구로 할까? 누구는? 그러면 위원장은 누구? 회의부터 시작. 막 첫 번째 막 토픽이 막 올라온다. 현안이. 근데 이 월드뱅크에 가서 제가 근무를 하는데 이사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금융부문 발전 전략은 없느냐 월드뱅크에.
금융부문 발전 전략을 해야 된다. 금융이라는 게 결국 자금을 동원해서 사업하는 사람 주는 거 아닙니까? 저축동원, 금융동원. 그래서 제가 소그룹을 만들고 위원장이 됐어요. 그리고 각 대륙의 이사들을 6명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견례를 했어요. 이제 저까지 6명. 그랬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TOR을 만들자고. TOR이 뭐지? 이게 뭐냐면 Terms of Reference. 그러니까 이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몇 달로 할 것이냐. 의사결정은 유네니머스로 할 거냐, 머저리티로 할 거냐. 소수 의견을 달 거냐, 말 거냐. 토픽 선정은 누가 할 것이냐. 그거부터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픽 선정은 위원장이 정해서, 그러니까 제가 정해서 주구 가담해서 결정한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됐어요. 머저리티로 하고, 소수 의견 안 달고, 위원회는 석 달만 하고, 대출석 허용 안 하고, 딱 했어요. 진짜 딱 석 달 지나니까 보고서가 딱 나와요. 그거 따라서 월드뱅크가 전략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월드뱅크 역사상 탑다운으로 한 건 처음이라고. 밑에서 올라오는 거 이사들이 예스, 노, 뭐 좀 수정을 했지, 이사들이 기본 개념을 만들어서 준 걸 가지고 만들어서 다시 올라온 건 월드뱅크 역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위원회가 딱 결론을 내요. 어쨌든. 우리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한미동맹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안보동맹에서 가치동맹, 자유시장 경제. 이제는 기술동맹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칩4 동맹이라는 것도 생겼지 않습니까? 칩4 동맹.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반도체라는 게 사실은 미래 군사 전략의 핵심 아닙니까? AI. 인공지능과 로봇을 결합해가지고. 이제는 마징거 제트, 로봇 태권브이, 우리가 만화영화하고 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전쟁 개념이 이제 현실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반도체 칩이죠, 칩.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그게 결국은 AI를 구성해서 로봇에 탑재해서 로봇이 움직여가지고 전투하는 거예요. 인식해서, 아, 이거 적이냐, 아니냐, 발사, 할 거냐, 말 거냐. 다 인공지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를 미국이 제일 먼저 반도체 가지고 공급망 재편하겠다. 그게 바로 그래서 기술동맹, 칩4 동맹. 자, 이 칩4 동맹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반도체 산업이 언제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죠? 60년대 말 70년대로 들어오면서 저 반도체라는 걸 인식하고 산업이 쭉 발전했잖아요. 그때 그 반도체에 관여한 국가를 한번 보십시오. 누구누구인가. 자, 미국 주로 디자인을 하죠. 그 디자인에 따라서 찍어야 될 기계를 만드는 건 누가 만들어요? 미국하고 일본. 또 뭐 그거에 갖고 그 설계와 기계를 가지고 사람을 써서 찍는 건 누가 했어요? 비메모리는 대만, 메모리는 한국. 그렇죠? 거기에 네덜란드라고 그 ASML에서 만드는 그 이제 광학 장치 있죠? 그거. 요게 지금 반도체 동맹. 이 국가들의 성격을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일본, 대만, 한국, 네덜란드. 이 다 70년대 뭡니까? 미국의 맹방 중에 맹방이고, 미국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벌써 미국은 이 반도체 중요성을 알고,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만 가지고 딱,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죠.
그 네덜란드 그 윤장관님도 그저 국제회의 가보시면 네덜란드가 항상 미국의 옆에 딱 붙어있지 않습니까? 무슨 저 서기고처럼 딱 붙어가지고 미국 가려운데 긁어주는 게 네덜란드거든요. G20 회의를 해봐도 그렇고 뭐 신무회의 가도 그렇고 네덜란드가 항상 딱 옆에 무슨 서기고처럼 붙어있어요. 그런 나라들만 가지고 이 반도체 그 산업의 그 소위 글로벌 분업 체계적으로 글로벌 공급, 글로벌 체인이 저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대만에 친중 세력이 등장하죠. 네.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친중 세력이 또 정권도 잡고 그랬잖아요. 슬그머니 불안해요. 한국도 뭣도 모르고 뭐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느니 뭐니 해서 가고 이제 그런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왜? 중국이 개방하겠다, 시장 경제하겠다, 국제사회 일원이 되겠다, WTO의 멤버가 되겠다. 그랬으니까. 근데 갑자기 1대1로가 나오고 솔로몬 제도하고 무슨 안보협정을 맺니 어쩌니 저기 그 스웨덴, 노르웨이 북쪽에 있는 작은 섬을 산대느니 만대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아차, 이 뭔가 잘못 돌아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 죄는 거죠. 그게 바로 칩포동맹 반도체 공급망 재편의 그게 실체입니다. 문제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문제 정의. 이런 거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경제 안보, 이코노미 이거 나 다시 앞으로 가요. 자, 이코노미, 시큐리티 이런 단어가 대한민국에 존재했습니까? 뭐 경제 지표, 경제 북학의 이게 비슷한 얘기 있었는데 경제 이코노미, 시큐리티 그리고 그게 서구적 어떤 정의, 데피니션 이런 게 있었나요? 없었지 않습니까? 이건 서구 개념입니다. 우리가 새로이 받아들인 세계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냥 서양 사람들이 정의한 개념, 그 사람들의 지식, 경험 그대로 쫓아가기 바쁜 겁니다. 사실 우리가. 거기에 무슨 한국적 무슨 K 어쩌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한국적 뭐 K 어쩌고 붙는 건 다 그거는 반쯤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만든 개념도 아닌데 우리가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건데 거기에 왜 K를 붙이고 한국적이라는 말을 붙여서 뭐가 나올 게 있습니까? 소득주도선가, 뭐 한국형 경제 이런 K 어쩌고 다 사이비예요, 사이비. 안보는 국제법 질서를 근간으로 생각합니다. 자, 국제법 질서 뭡니까? 한미 상호 방위협정하고 조중 상호 먼저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 입밖에 판단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럼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고 나오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행동하면 되는 거고 경제, 프리 엔터프라이즈, 마켓 이코노미 저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역사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가지고 정말 나이브한 자판기형 인재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친구들이 대놓고 그래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나이브하냐. 대놓고 그래도 돼요. 제가 헤리티제나 있을 때 그 의원 보장하는 친구가 저랑 친하게 됐는데 하프 노르웨이, 하프 잉글리시인데 저한테 한번 야, 니네 외교관들은 왜 자꾸 국익에 반하는 걸 하느냐. 그래서 너 무슨 소리냐. 니네 뭐 대통령 오면은 뭐 국회에서 연설하게 해달라, 뭘 어디를 방문하게 해달라 해서 와서 부탁을 하는데 꼭 거기에 이제 미국이 해주면서 꼬리표를 붙인다고요.
그럼 그때마다 현안 하나가 떨어져 나간대요. 그 현안은 뭐냐? 미국이 요구하는 걸 한국이 줄기차게 반대하고 우리 산업 보호한다 뭐 이런 거 줄기차게 반대하고 있는 현안 하나가 털려나간다는 거예요.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의존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 개떼처럼 쏘다니면서 그거 해달라고 쏘고 다니면서 꼭 국익의 한 칸을 허무느냐? 그게 소고기 협상 아닙니까? 소고기 협상. 캠프 데이비드 입장은요. 메미 대통령 캠프 데이비드에 가셔가지고 골프 카트 그 부시하고 같이 이렇게 몰고 가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제관료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나갈 부시하고 왜 그걸 하느냐. 다음 대통령하고 해야지. 근데 부시가 그 텍사스 농장 주니까 그 쇠고기하고 좀 자기가 대통령인데 좀 쇠고기 협상을 좀 타결하고 싶죠. 자기 동료 목장 주도도 있는데 쇠고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문제, 축산업에 주는 충격,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건 아주 나이 걸려요. 그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나이가 그까지 쇠고기 뭐 미국 사람들은 먹는데 우리는 왜 못 먹어? 그건 아주 단순한 생각. 이 지도자의 정직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레이몽 아롱이 한 얘기. 네. 제가 여기서 언급 안 하겠고, 한번 저 스마트폰에 레이몽 아롱 명언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하나 내겠습니다. 자, 질문이 만약에 당신 미국하고 결혼하실 거예요? 중국하고 결혼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대차게 미국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당신 미국하고 친구할 거예요? 중국하고 친구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둘 다 친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게 오늘 제 강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역사교육 문제는 진짜 사회 이슈로 미래,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 역사교육을 정말 다시 시켜야 됩니다. 이 재야 사학자들이 많은 근거를 가지고 공격하죠. 근데 그 사학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공방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역사 소비자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왜 그렇게 이런 부분을 가리고 있느냐 라는 걸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역사라는 게 역사학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사책 엄청나게 많이 읽으시지 않습니까? 역사 소비자 관점에서도 얼마든지 역사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우리 강태진 학장님이 와서 강의를 하고 그래서 제가 와서 이렇게 와보니까 너무 기라상 같은 분들이 많아서 참 이게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하여튼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관님 책도 많이 읽었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니까 너무 명쾌하고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많은 우수한 장관들도 계시고 대한민국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500년 동안 못합니까? 이거 답변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또 반복된 얘기지만 인재들을 트레이닝하는 시스템이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단순한 지식을 암기하고 그거를 물어봐서 테스트하고 그런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인과관계를 갖다가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이게 감성적인 거냐 이성적인 거를 따지고 그 옵션을 만들어내고 옵션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이라는 건 없어요. 진짜. 대한민국에서 좋은 학교 암만 찾아가도 그렇게 교육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정경 아카데미 이런 거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지금 우리 장태평 장관께서 시도하고 계신데, 근데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서도 그 청년들을 많이 좀 당선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노력을 해서 인재들을 좀 더 나이브하지 않고 좀 이렇게 컴플리케이티드된 그 생각을 하고 그 컴플리케이티드된 이슈를 갖다 심플리파이해서 간단하게 해서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이제 만들어내 가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해야 된다. 장관님 하나만 더 여쭤보는 건데요. 저기 마지막에 레이몽 아롱의 지도자의 정직성을 지적하셨는데 저희 이건희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1%의 인재가 99%를 먹여 살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한국 문제가 1%의 그 지도층, 원로층들이 소위 말하면은 직무유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1%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그 1%가 없다. 저는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1%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트레이닝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진짜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 이세현 변호사님, 네. 김서연입니다. 김서연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이랑 완전 반대되는 질문인데요. 저는 세상사가 저렇게까지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신냉전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길목에 서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로부터 석유나 천연가스를 들여오지 못해가지고 물가 상승되고 엄청나게 그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결국은 자유 정의 다 필요 없다. 빨리 전쟁 종결시켜라라는 게 거의 이제 지금은 다수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인도는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대미 무역 흑자 1위국이에요. 대미 무역 흑자 1위국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러시아의 석유를 엄청 반값에 덤핑으로 사들여서 굉장히 경제 호황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중국의 경제 무역을 생각하지 말고 안보와 경제를 같이 미국으로 같이 가자라고 할 때 굉장히 명쾌한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28년 만에 대중 그 무역 흑자가 이제 막을 내렸다라고 하는 기사는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중국의 아주 값싼 물건들이 우리나라 그 경제의 소비 물가를 엄청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과의 무역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 우리 경제가 그 정도로 튼튼하게 뒷받침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는 중국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옳은 말씀이고요. 그 인도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인도는 러시아하고 관계가 조금 특수합니다. 그 제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 월드뱅크 한국 소장을 한번 인도 사람이 한 거 기억나시죠? 오늘. 근데 저녁을 먹자고 그래서 했더니 금발 백인 비녀가 딱 나타나더라고요. 러시아 여성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발전소에 근무를 했었는데 인도 그때 그 책임자로 와 있던 러시아 사람의 딸이라고 그래요. 그 인도하고 러시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의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거의 그러니까 소위 인도가 그 반동 회의의 그 제3 삼국지를 만들었잖아요, 냉전 시대. 거기다 끼어 있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그때 러시아가 인도에 엄청난 정성을 들였고, 그래서 그 발전 시설 같은 그 인프라스트럭처 해줬고, 심지어는 인도군의 장비도 미군 체계가 아니라 러시아군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러시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가서 설명을 미국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가 이제 면제를 받았죠. 그것이고, 중국과의 관계는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결론이 그거입니다.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누구하고 결혼할 거냐라고 하면 미국이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누구하고 친구하려고 그러면 둘 다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관계에서 우리가 이 중국하고도 협력을 해야죠. 근데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강하게 만드는 진원지가 누구냐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그 솔로몬 제도 같은 거. 그건 미국의 완전히 진짜 그 심장 근처에다가 핀을 이렇게 찌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 핸더슨 에어필드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건지.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서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한 분 뭐 마지막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 명강의를 해주신 최진명 장관님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궁금해하던 것도 이렇게 빈자리를 마구마구 채워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제가 아직도 그 정확한 근거를 찾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상해 임시정부와 그 당시 장개석 그 중화민국 그 정부와의 관계였는데요.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도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국호와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뿌리가 어디냐? 물론 이제 대한은 대한제국에서 왔고요. 대한민국이란 말을 임시정부 때부터 썼는데 그 과정이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할 때 중화민국을 따라한 거 아니냐, 복붙한 것, 복사하고 붙이기 한 거라는 것이 첫 번째 제 의심이었고요. 근데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영문국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면은 뭐 코리아가 들어가고 이러는 건 당연한데 대한민국이면 Democracy of Korea, National Democracy of Korea 뭐 이런 식으로 국호를 영문화 했어야 되는데 ROK라고 했지 않습니까? Republic of Korea라고 했어요. 중화민국이 영어로 Republic of China입니다. 그 영향이 심증은 있고 물증은 없지만 오늘 장관님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그렇게 그랬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강연은 장관님께서 재작년에 내신 책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역사가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 전략적 문제를 위한 역사 다시 읽기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그 예스24 보시면은 아직도 그 판매자 지수가 대단히 높게 나오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작가 소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어렸을 적 꿈은 고고 인류 학자였다. 네, 근데 장관을 하셨어요. 그것도 기재부 차관하시고 또 지식경제부 장관하셨습니다. 네,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삼국통일에 관해 의문을 가졌고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처음 본 석굴암 규모가 너무 작아서 실망하셨습니다. 네, 이 정도니까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께서는 장관님 책을 꼭 한번 구하셔서 읽어보신다면 오늘 강연 내용이 다시 한번 새록새록 떠오르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을 또 들으니까 제가 이 말씀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지인에게서 들은 말인데요. 그 골프들 다시 치시지 않습니까? 골프에 크게 거만한 샷과 방만한 샷이 있다고 합니다. 거만한 샷은 거리만 맞는 샷, 방만한 샷은 방향만 맞는 샷. 이것이 우리가 가진 처한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처한 그 어려운 딜레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진정 프로라면 거리도 맞고 방향도 맞아야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둘 다 맞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을 하라면 저는 거리보다는 방향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방향은 장관님께서 미국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하지만 진정한 우리가 싱글의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김세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거리도 맞아야 되는 그
그런 우리가 상황에 처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으로 이제 강연을 마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아직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마무리 순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 강학자님께서 오늘 1인 한 3역을 하셨습니다. 마침 스웨덴인가요? 그 학회에 이사회가 있으셔서 지금 신부 대기실에서 줌으로 온라인 회의를 막 하시면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맨 앞에 그 인사 말씀을 청해 들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생략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모시고 인사 말씀 겸 그다음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 대표로 영원무역의 성기학회장하고 제가 보드 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7명의 보드 멤버가 있는데 한국에서 2명이 들어갔습니다. 아주 예의적으로. 그래서 오늘 회의를 꼭 오늘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안 된다고 그래서 보냈는데 17명 중에 대다수가 오늘을 들켜서 제가 할 수 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병만 장관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지난 11년간 저희 모임에 정말 의미하고 큰 도움을 주셨고 항상 아주 좋은 훌륭한 그런 어드바이스를 주셨는데 저희가 그 빈자리가 새삼스럽게 또 느껴집니다. 안 장관님 후임으로 저희 지난 이사회에서 우리 장택평 장관님을 후임 이사장으로 선임을 했고 또 장 장관님이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끝나기 전에 잠깐 1분 스피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에 우리 윤예린 교수님을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윤예린 교수님 평생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윤중현 장관님 그냥 정말 10분 노티스를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말씀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고 우리 신동기 사장님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저희 저녁을 근사하게 내준 우리 임원진 가치원장님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죠. 박수 좀 크게 보내주시죠. 항상 봄, 가을로 골프도 하고 또 국내 여행, 국외 여행 한 번씩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난 3년, 2년 반 동안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0월 7일, 8일 시간이 되면은 코로나가 좀 잠잠하고 오늘도 사실 저희 원로들 몇 분들은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조심스러워서 이런 분들 아직도 못 나오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코로나 상황을 봐서 괜찮으면 1박 2일 창녕에 우리 성기학 회장님이 한옥들을 엄청나게 많이 옮기다가 새로 지어서 한옥촌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한번 가서 1박 2일 했었는데 또 한번 1박 2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공지하겠지만은 10월 7, 8일 만약에 간다면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또 예년과 같이 골프대회도 한번 하도록 그렇게 어레인지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얘기 마치기 전에 우리 장태평 장관님 잠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박수 좀 한번 보내주세요. 자기가 무겁습니다. 저기 아주 온화한 미소로 항상 우리 훈훈하게 해주시고 또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안병만 장관님 그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메꾸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달라는 우리 강학장님 얘기를 수락한 이유는 제가 이 모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공부 모임 사랑합니다. 오늘 또 우리 최준경 장관님께서 제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암시하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결론적으로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반성 많이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어려운 이 시점에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또 뭔가 기여를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지혜롭게, 여기 모든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인데 우리가 이 공부 모임의 특성과 같이 지혜롭게 한번 논의를 하고 걱정을 하면서 많은 대안들을 마련해서 정말 감성에 의존하지 않고 좀 이성적으로 그리고 뭔가 조금 더 멀리 보고 깊이 보는 그런 그 지혜를 갖는 그런 모임이 되고 그런 걸 논의하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이런 소망으로 이 무거운 자리를 뭐라고 할까요? 하겠다고 그 말씀을 했지만 정말 무겁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모임을 정말 지혜의 모임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